600년 넘게 지속된 거대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한때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며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오스만 제국은 20세기 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티르키예로 국명을 변경한 터키 공화국이 탄생한 1923년, 그 이면에는 제국의 몰락과 재건이라는 극적인 드라마가 숨어 있었죠. 16세기 중반 절정기에 이 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토를 지배했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막강한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티르크족의 대이동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대부터 티르크인들은 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했는데 7세기쯤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국경 근처 알타이 산맥 지역까지 왔죠. 거기서 더 남쪽과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카스피해와 아라레 주변에 정착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주요 부족 중 하나가 오구주족이었어요. 10세기 후반 셀주크라는 지도자가 부족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만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셀주크와 그 후손들은 페르시아로 확장하면서 페르시아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슬람교로도 개종했죠. 1060년대에 이르자 셀주크 제국은 서쪽 아나톨리아에 비잔틴 제국 국경까지 진출했습니다. 두 세력 사이에 충돌이 잦아지더니 결국 전쟁이 터졌어요.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군은 비잔틴군을 완전히 격파했고 이 승리로 근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세기 동안 셀주크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며 여러 작은 티르크 국가들로 쪼개졌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룸 술탄국이었는데 이것도 14세기 초에 무너지면서 아나톨리아 베이릭이라 불리는 작은 공국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시기 터키 북서부 부족들 사이에서 한 전사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삶과 통치에 대한 기록은 불확실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왕조를 세운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오스만입니다. 오스만 이후 100년 정도는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잔재를 정복하려 애쓴 시기였어요. 14세기 비잔틴 제국은 발칸 남부, 그리스 본토, 그리스 섬들, 그리고 터키의 일부 영토만 겨우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중세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진 도시였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포위를 견뎌냈죠. 1331년 니케아가 티르크에게 함락되면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인 1369년에는 아드리아노플도 함락됐는데 이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국경 근처에 있으며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곳은 잠시 오스만의 수도가 됐고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에서도 추가 정복이 이어졌습니다. 15세기 초 오스만 제국 내부에 잠깐 혼란이 있었지만 1451년 메흐메드 2세가 술탄으로 복귀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심했죠. 1453년 4월 초 그는 이 위대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7주간의 포위 끝에 성벽이 무너졌고 오스만군이 도시 안으로 밀려들어왔어요. 공교롭게도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였는데 그는 1000년 전 도시를 세운 콘스탄티누스 1세와 이름이 같았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1453년 5월 29일 전투에서 전사했고 도시는 같은 날 오스만에게 함락됐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급성장하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됐어요. 정복의 상징으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900년 전에 지은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은 모스크로 개조됐고 건물 네 모서리에 미나렛탑이 곧 추가됐습니다. 비잔틴 제국 정복과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오스만 제국 부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티르크인들은 동지중해, 중동, 북아프리카, 발칸, 흑해 지역에 걸쳐 확장과 정복의 길을 걸었죠. 1460년대 초 메흐메드 2세는 그리스의 모레아, 터키 북부의 트레비존드 제국, 그리고 발칸의 보스니아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1481년 그가 죽을 때쯤에는
터키 남부와 동부로 확장했고 알바니아도 정복했으며 1470년대 중반 크림반도에 원정대를 보내 흑해 북부 해안에 오스만의 거점을 마련했어요. 그의 후계자 바예지드 2세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3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의 맘루크와 싸워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을 새로 차지했죠. 게다가 1499년에서 1503년 사이 베네치아 공화국과 전투를 벌여 에티이스에게 해 지배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당시 많은 섬과 무역로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술탄 셀림 1세도 주목할 만한데 비록 1512년에서 1520년까지 8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북아프리카 거의 전부를 정복했어요. 1517년 그의 군대는 라다니아 전투에서 맘루크를 격파하고 이집트와 리비아 대부분을 오스만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알제리와 티니지의 대부분을 다스리던 하이레딘 바르바로사는 1519년 오스만의 신하가 되기로 합의했죠. 아마도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탄이자 제국을 최고 권력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술레이만 대제일 겁니다. 1520년에서 1566년까지 무려 50년을 통치하면서 오스만은 세계 최고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했어요. 그는 발칸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군대를 이끌고 빈 성문 앞까지 갔지만 1529년 포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한 1522년 로도스 섬을 성 요한 기사단으로부터 빼앗았고 1551년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점령했으며 아라비아 반도와 이라크까지 확장했죠. 그의 통치가 끝날 무렵 오스만의 지배는 헝가리와 흑해 북부 해안에서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오만까지, 서쪽으로는 알제리에서 동쪽으로는 카스피의 연안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확장이 성공한 건 군대의 능숙함 덕분이었습니다. 훈련된 보병, 기병, 포병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전성기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정예 병력 중에는 예니첼이라 불리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남서부 유럽의 기독교 지역에서 어린 노예로 잡혀와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전문성 아래 오스만군에 편입됐고 이것이 그들을 극도로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만들었죠. 16세기 초 이러한 권력 위치에서 오스만은 이후 2세기 동안 서유럽과 중유럽의 기독교 세계와 전쟁을 벌이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이건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 갈등이었는데 초기에는 지중해 지배를 놓고 당시 이 지역 최강국인 스페인과 싸우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스페인은 남부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섬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기독교 연합군을 이끌며 무슬림 오스만의 진군을 막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티르크와 스페인 사이에 함대가 오갔고 1565년과 1571년 두 차례 큰 충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몰타 대포이전이었는데 오스만이 성 요한 기사단으로부터 섬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기사단은 수십 년 전 로도스 섬을 티르크에게 빼앗긴 대가로 스페인 왕실로부터 몰타를 받았거든요. 포위는 오스만에게 실패로 끝났고 6년 뒤인 1571년 지중해 진출은 또 다른 스페인 주도 기독교 동맹에 의해 더욱 저지당했습니다. 그리스 북서부 해안에서 벌어진 레판토 해전에는 400척이 넘는 배와 13만 명이 참여했고 또 한 번 오스만의 패배로 끝났어요. 이것은 기독교 국가들에게 티르크의 위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오스만 입장에서 이 좌절은 단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 초점을 옮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1526년 모아치 전투에서 헝가리를 이긴 이후 중부 유럽에 대한 완전한 지배는 오스만에게 유혹적이었는데 다만 다뉴브강을 건너는 길목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막고 있었죠. 1529년 도시를 점령하려던 이전 시도는 실패했지만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의 지도 아래 1683년 빈에 대한 새로운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했지만 오스만은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9월 12일 폴란드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기독교 신성동맹 구원군이 도착했을 때 1만 8천 명의 기병이 돌격하며 오스만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기병 돌격이었죠.
빈에서의 패배는 유럽으로의 오스만 진출의 전환점이 됐고 이후 대륙에서 더 이상 영토를 얻지 못했습니다. 17세기 후반이 18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정체되고 상대적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술탄들이 안일해진 게 주요 원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국 통치에 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토카프 궁전에 본부를 둔 오스만 정부는 대체로 술탄들이 제국 업무에 직접 참여했어요. 특히 15세기와 16세기 초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총리 역할을 하는 대제상과 소수의 관료들에게 점점 더 넘어갔죠. 반면 술탄들은 하렘과 정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국의 통치는 대체로 분권화된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되 지역 자체는 지방 통치자와 총독 아래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어요. 또한 관대한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사회적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했지만 필수는 아니었죠.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신자들도 오스만 제국 아래 받아들여졌고 이 시대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박해와 추방을 당한 유럽 유대인들에게는 주요 피난처가 됐습니다. 테살로니키 같은 도시는 근대 초기 종교적 다양성의 중심지가 됐는데 1519년 무렵에는 인구의 54%가 유대인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초기에 매우 부유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를 따라 콘스탄티노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레반트의 안티오크와 다마스쿠스 같은 도시로 흐르는 광범위한 무역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 활동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자 아메리카와 극동에서 무역을 실어 나르는 대형 원양 선박들이 오스만을 사실상 우회했고 유럽이 그들 영토를 거치는 육상 무역로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면서 무역로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정체와 제국의 쇠퇴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 경쟁국들에 뒤처지기 시작했는데 유럽은 과학혁명을 겪으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든 방면에서 진보하고 있었거든요. 18세기가 흘러가면서 오스만의 위치는 위협이 아니라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정복한 땅들이 이제 되찾기 좋은 상태로 보이면서 특히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티르크와 싸우기 시작했고 흑해 북부 해안, 카프카스, 발칸의 오스만 영토를 빼앗았죠. 한편 북아프리카에서는 지방 총독들이 점점 더 독립성을 키웠고 18세기 말에 이르자 알제리, 튀니지, 키레나이카, 이집트는 사실상 주권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18세기 튀르크의 상황이 나빴다면 19세기 사건들은 그보다 더 심각했는데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알려지게 됐어요. 1804년 이미 세르비아에서 봉기가 일어나 발칸에 대한 오스만의 통제가 즉시 의문시됐습니다. 제국의 점진적 분열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됐는데 1821년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발했죠. 이는 1829년까지 독립 그리스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에서 오스만의 존재가 약해지길 원했거든요. 1년 뒤 알제리에 대한 오스만의 명목상 지배도 프랑스가 침공해 자체 식민지를 세우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19세기 내내 특히 1850년대 러시아는 흑해 주변 오스만 영토로 진출하면서 제국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하려 했어요. 이전의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기회에 티르크와 싸우려 했던 것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한 나라도 너무 많은 영토를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오스만 제국을 방어하며 분쟁에 참여했고 크림 전쟁은 튀르크의 쇠퇴하는 권력에 필요한 휴식을 가져오기 위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에 발칸의 오스만 지방에서
수많은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루마니아와 세르비아가 독립을 선언했고, 불가리아는 점점 더 자치적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는 발칸과 카프카스에서 오스만을 희생시키며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1910년대 초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빼앗고 알바니아가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남은 오스만 제국을 해부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자는 논의가 커지고 있었죠. 이 끝없는 쇠퇴기는 오스만 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점점 더 우려를 낳았는데, 그들 중 다수는 터키 민족주의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200년간의 침체를 완화하고 제국의 전망을 되살리기 위한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 운동의 최전선에는 청년 티르크당이 있었어요. 이들은 수색이 된 술탄과 강요 정부 시스템을 서구식 의회와 공무원 제도를 갖춘 현대적 입헌군주제로 바꾸고 싶어 했죠. 1908년 그들은 혁명을 일으켜 입헌정부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티르크당은 자유주의자, 학자, 군대를 포함한 보수적 요소 등 다양한 정치 집단의 느슨한 연합이었기 때문에 합의나 동의로 통치할 수 없었어요. 1908년 혁명 이후 1910년대 내내 오스만 국가는 계속 격동의 내부 정치를 겪었고, 이것은 제국의 붕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의 종말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불가분하게 연결됐죠. 이 시점까지 티르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형성된 두 주요 군사 동맹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삼국 협상 세력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 세력이었어요. 1914년 여름 분쟁이 마침내 터졌을 때 티르크는 지난 세기 동안 러시아가 이룬 진출을 되돌릴 기회를 보았고, 독일과 함께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함께 중앙동맹국의 일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스만은 전쟁 중 엇갈린 운명을 겪었어요. 한편으로는 영국과 엔제군에 맞서 갈리폴리 전역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중동과 레반트에서는 1916년에서 1918년까지 영국 모험가 토마스 로레스, 일명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선동한 아랍 반란으로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전쟁 중 오스만 활동에는 더 어둡고 잔인한 측면도 있었는데, 1915년부터 정부가 아르메니아 국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질러 약 150만 명이 죽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쟁은 티르크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처럼 전쟁 노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1918년쯤에는 여러 전선에서 터키군이 무너지고 있었죠. 1918년 후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승리한 연합국인 영국,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1916년 편을 바꾼 이탈리아가 터키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전후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의 마지막 남은 레반트와 중동 영토는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가졌고, 자기들 제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점령했어요. 오스만 국가는 대체로 지금의 터키 자체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영토적 완결성조차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요구로 곧 위협받았는데, 그리스는 비잔틴과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국민이 한때 점유했던 땅을 합병하려 했고, 이탈리아는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로도스 같은 일부 섬의 통제권을 원했죠. 이 모든 것이 1919년 5월 터키에 대한 연합국 점령에 반대하는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터키 독립전쟁으로 알려진 이 전쟁은 4년간 지속됐고, 현대 터키 국가의 출현과 오스만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어요. 전쟁 초기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정부 잔당은 제국의 남은 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연합국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적인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전 오스만 장군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이끌고 있었고, 국가 중심부의 많은 부분을 점령했지만 그리스와 다른 연합군이 내륙 깊숙이 진격하면서 광범위한 군사적 손실을 겪었죠. 하지만 1921년과 1922년 동안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열심히 반격하며 그리스와 다른 세력을 터키 본토에서 점차 밀어냈고, 1922년 10월 유리한 휴전을 확보했습니다.
이듬해 아타티르크의 지도 아래 앙카라의 대국민의회가 로잔 조약 서명과 함께 합법적인 터키 정부로 인정받았고, 이는 현대 터키 공화국의 독립을 비준했어요.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앙카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로써 600년 넘게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